근데 갑자기 뭐 한쪽이 많이 아프다? 그거는 좀 성장통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이대가 조금 다른데 성장통은 사실은 이제 국민학교 아니죠? 초등학교죠. 걸렸네. 저는 초등학교였던 것 같은데 관절 내시경을 하면 그게 막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눈에 보이면 그냥 바로 빼면 되는데 걔네들이 실제로 막 정말 빠르게 돌아다녀서 그래서 그거를 잡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술할 때 만약에 딱 발견이 되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숨어서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발견하면은 주변에 있는 같은 이제 수술하는 어시스트한테 숨도 쉬지 마. 가만히 있어. 왜냐하면 잡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수술을 하는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사와 함께하는 고품격 웰니스 토크쇼 모두의 의사소통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MC 김민아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관절은 소모품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빨리 닳고 한 번 다르면 평생 고생하는 것이 무릎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성장기 10대부터 가장 활발히 활동할 20, 30대 그리고 40대 이상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쫓아다니는 이 무릎 통증의 원인과 평생 무릎 아끼며 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열심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야기해 주실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정형외과 전문의이신 석창호 원장님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탑 365 정형외과 수지점 정형외과 전문의 석창호입니다. 너무 반갑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정관 원장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칼슘 닥터 김정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 모두의 의사소통은 닥터 큐레스타와 함께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와 함께 연구해서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닥터 큐레스타의 칼마디 아연 플러스와 MSM 그리고 뮤코다당 단백은요, 뼈와 관절 연골에 좋은 모든 성분을 잘 담아서 나온 영양제인데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나도 무릎 건강 좀 챙겨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희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 넣어둘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원장님들, 제가 오늘 무릎 건강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주 신통방통한 도구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짠! 타로카드예요. 타로카드 뭔지 아시죠? 알죠. 타로점 봐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없어요. 없으세요. 저도 없지요. 없으세요? 그렇군요. 자, 오늘 이 신묘한 타로에게 세대별로 발생하는 이 무릎 통증의 원인을 한번 물어볼 건데요. 카드는 제가 직접 뽑을 거고요. 원장님들께서는 이 타로 카드가 말해주는 어떤 비밀이 있을 거예요. 그 비밀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카드가 신통방통한 게 아니라 저희가 더 신통방통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원장님, 영험하고 신묘한 이 타로 카드의 힘을 믿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무릎 타로에게 물어볼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창 성장기인 10대 학생들이 무릎이 아픈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했어요. 제가 한번 열심히 섞어보겠습니다. 자, 열심히 섞어볼게요. 첫 번째 카드 먼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폭풍. 저는 여기에 손이 가는데요. 고난의 반복. 김정관 원장님, 갑작스러운 폭풍 해석 부탁드릴게요. 이건 뭐 10대 애들은 외상밖에 없죠.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뭐 운동, 축구, 농구, 그다음에 여학생들은 피구, 발야구를 하면서 이제 순간적인 충격이 들어오면 통증이 이제 발생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결국은 외상이죠. 결국엔 외상이군요. 네. 근데 보통 이렇게 좀 활동적인 걸 많이 한다는 남학생들이 이제 여학생들보다 좀 더 많이 다치겠네요? 당연하죠. 남학생들은 일단은 과격하게 다치죠. 환자 수 자체는 남자 친구들이 엄청 많고 여학생들한테서 오는 것 좀 특이한 거는 무릎이 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무릎이 빠져요? 네, 그러니까 흔한 건 아닌데 얘는 예고 다니던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이게 유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이 슬개골이 이렇게 빠지는 탈구되는 경향이 한 번씩 있었어요. 보통 쓸개골 탈구는 강아지들한테 많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강아지는 좀 흔하죠. 수술도 많이 하고. 네네. 여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유연한 친구들이 예고를 가잖아요. 그쵸. 그런 애들이 관절의 이런 가동 범위를 과하게 끌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빠집니다. 그리고 빠지면 주변에 딱 잡아주는 지지대라든지 인대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선천적으로 약간 좀 Q 앵글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좀 크기 때문에 남자보다는 여학생들이 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갑작스러운 폭풍.
갑작스러운 폭풍처럼 아프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고난의 반복 카드도 한번 해석 부탁드릴게요. 네. 고난과 반복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뭔가 이렇게 자꾸 충격이 계속 자꾸 쌓여서 생기는 무릎의 병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박리성 골연골염이라는 게 있어요. 활동량이 많은 10대에 생길 수 있는 병인데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운동선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계속 운동량이 과하기 때문에 뼈하고 연골의 접착이 좀 약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레고 블록을 잘 만들어 놨는데 한 군데만 계속 톡톡톡 건드리게 되면은 뼈하고 연골의 조직이 약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조금씩 벌어져요. 레고 블록 벌어지듯이.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게 많이 약해지면은 그 연골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떨어진 연골이 이 주변을 자극시켜서 엄청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독일 의사들이 이거를 조인트 마우스 관절시라고 불렀대요. 관절 내시경을 하면 그게 막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눈에 보이면 그냥 바로 빼면 되는데 걔네들이 실제로 막 정말 빠르게 돌아다녀서 그래서 그거를 잡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술할 때 만약에 딱 발견이 되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숨어서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발견하면은 주변에 있는 같은 이제 수술하는 어시스트한테 숨 두시지 마. 가만히 있어. 왜냐하면 잡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수술을 하는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미키 마우스도 아니고 조인트 마우스, 관절쥐. 병명이 약간 귀여운데요. 관절쥐가 돌아다니면 어떤 증상이 발생하나요? 관절은 굉장히 예민한 조직이거든요. 근데 그 벽을 툭툭툭 건드리면은 그 관절막이 염증을 일으켜요. 그러면 우리 이제 빨갛게 염증 나듯이 관절이 빨갛게 붓고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붓고 열나고 그리고 무릎도 안 구부러지고 그 다음에 돌아다니면은 이렇게 무릎이라는 게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좁은 틈이 있어요. 네. 거기에 딱 끼어 들어가면 그게 딱 걸려요. 아, 그쵸, 그러면 그쵸. 그 상태에서 무릎이 펴지지도 않고 구부러지지도 않고 그래서 엄청 아파서 병원에 온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요, 이렇게 초기에 병원을 찾으려면 통증이 생겼을 때 바로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맘때 애들이 무릎이 아파요 라고 하면 그냥 성장통이겠거니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성장통으로 인한 아픔과 질환으로 인한 아픔은 어떻게 구분을 하면 좋을까요? 근데 성장통은 주로 저녁 밤에 많이 아프고 아침에 활동할 때는 또 괜찮거든요. 그래서 낮에 잘 뛰어놀고 다 그래요. 근데 아침부터 아프다? 그거 조금 이상한 거예요. 네, 그거는 어떤 관절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 붓고 막 열감이 있다? 그건 성장통의 영역이 아니에요. 성장통은 겉으로 봤을 땐 멀쩡한데 아이가 막 되게 아파한다. 그런 것들은 정말 성장통일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또 성장통은 양쪽이 비슷하게 아파요. 근데 갑자기 뭐 한쪽이 많이 아프다? 그거는 좀 성장통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이대가 조금 다른데 성장통은 사실은 이제 국민학교 아니죠? 초등학교 써야죠. 걸렸네요. 저는 초등학교였던 것 같은데 이게 그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때 성장통이 많은 거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사실 이제 성장통은 사그라들거든요. 근데 이제 활동량이 늘어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때는 성장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무릎 타로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볼 텐데요. 아직 20대인 저. 왜 가끔 무릎이 쑤실까요?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한 적이 없거든요. 라고 했어요. 자, 이번에도 신중하게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고난 운명 나왔습니다. 타고난 운명. 타고난 운명. 자, 과거의 흔적. 자, 그럼 타고난 운명부터 카드 해석 부탁드릴게요. 석창 원장님. 운명인데 무릎이 아프다면 너무 슬픈 운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이럴 수밖에 없었다. 선천적인데요. 맞아요. 이제 그 의학적으로는 이제 선천적으로 뭘 이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데 조금 안타깝지만 이게 무릎에는 조금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그 원판형 연골이라는 게 있어요. 반월상 연골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환자분들께 도간이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도간이라고 그러면 다 이해하시거든요. 쿠션 역할을 하는 연골판이 있는데 그게 실제로 이렇게 말캉말캉한 이제 조직인데 근데 모양이 태어날 때부터 좀 다른 분들이 있어요. 이게 원래는 어릴 땐 둥그스름한 게 이제 커가면서 약간 반달 모양으로 변해야 되는데 그게 안 변하고 그대로 호떡처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모양이 다른 건데 기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보고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한국인이 서양인보다 3배 더 많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보고에 따라
따라서는 뭐 20%까지도 옛날엔 보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10% 정도다. 그러니까 10%면 10명 중에 한 병이니까 낮은 비율은 아닙니다. 근데 수술할 때 꽤 만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무릎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만나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원판형 연골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이 원판형 반월상 연골 뭐가 안 좋은 건가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원판형 연골의 빈도를 정확히 따지기 어려운 게 왜냐하면 증상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병으로 치부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 김정원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무릎 보시는 원장님들은 아파서 왔는데 검사해보면 원판형 연골이 찢어진 게 많아요. 그렇죠. 이 원판형 연골의 단점이 잘 찢어집니다. 잘 찢어지기 때문에 통증의 원인이 된다. 근데 이제 또 불행하게도 한쪽이 원판형 연골이면은 반대쪽이 80%의 확률로 원판형 연골로 나와요. 그러겠죠.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이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증상인 경우는 행복하지만 만약에 이제 이게 파열이 되면은 이제 수술을 고려해야 돼요. 관절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는데 이 원판형 연골을 최대한 정상 모양에 가깝게 성형 수술을 해주는 수술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20대 남성분들이 이게 많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원판형 반월상 연골을 가지고 있으면 군대 면제가 되기도 하나요? 네. 이게 군대 면제 20대 남자분들의 아주 초미의 관심사죠. 근데 이 원판형 연골은 워낙 흔한 질환이다 보니까 네. 사실은 증상이 미미한 경우는 사실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원판형 연골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등급이 많이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로 원판형 연골이 많이 불안정하다든가 실제로 수술로 이어졌을 때 이제 그럴 때는 등급이 내려갈 수 있어요. 하지만 원판형 연골을 수술할 때 단순 이렇게 좀 다듬어내는 정도의 수술이라면 면제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진짜 심각해가지고 그 연골판을 다 드러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정상적인 군 생활을 좀 어렵다고 보고 4급 보충역으로 가거나 면제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 무릎이라면 저는 면제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손상이 생기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카드 한번 해석해 볼 텐데요. 과거의 흔적. 과거의 흔적. 과거의 흔적. 무슨 뜻인가요? 대표적인 게 오스구시 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스구시병. 원래 오스굿 슐레터라는 그런 병인데 사람 이름에 따른 네, 병인데 무릎 경골이라고 해요. 이 정강이 앞쪽에 그 슬개건이 붙는 곳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 뼈가 어렸을 때 이제 유압이 되어야 되는데 유압이 안 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성장판이 다치기 전에 무리하게 운동을 계속하면 계속 당겨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뼈가 점점 제자리에서 이탈을 좀 하는 경우가 되고 그게 고착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운동 후에 좀 슬개건 쪽이 아프거나 아니면 무릎을 꿇을 때 아파요. 그 증상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과거의 흔적이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스구시 병이라는 게 원래는 성장판이 다치고 잘 유압이 되면은 그 아이들이 불편했던 내용은 사라져요. 그러면서 모양이 이제 예뻐져야 되는데 20대 중반 친구들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뼈 조각이 따로 이렇게 노는 친구들이 있어요. 뼈 조각이. 네, 뼈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네.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여기에 뼈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럼 어떡해요? 그게 이제 아마 이 흔적이라는 것 같은데 우리가 힘줄이라는 게 뼈에 탁 붙어야 힘을 짱짱하게 쓰는데 그 중간에 뼈 조각이 하나 있는 거죠. 근데 뼈 조각이라고 하기에는 사이즈가 좀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줄이 뼈에 딱 붙는 힘이 좀 약하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남들에 비해서 조금 활동을 많이 할 때 경골 앞쪽 슬개건이 붙는 그 자리를 좀 유난히 불편해합니다. 그게 흔적이 아닐까요? 그러면요, 이 두 질환 말고도 2030 이 세대에게 많은 무릎 질환 또 뭐가 있을까요? 아마 이런 2030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운동을 해서 아픈 경우가 절대 다수가 돼요. 근데 운동이랑 상관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20대 여자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게 연골 연화증이에요. 연화, 부드러운 느낌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연골이 원래는 이렇게 약 적당한 딱딱한 느낌인데 약간 이렇게 물컹물컹해지는 상태가 돼요. 네. 이런 나의 체중이나 어떤 압력을 꽝꽝 지지하는데 불편해지는 거죠. 그리고 연골의 통증은 약간 시리고 애리고 시큰하고 그게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우리 에어컨 바람이 샥 들어가면 무릎이 시려요. 그런 친구들이 연골이 좀 맹한 연골 연화증인 경우도 있고
그거 말고는 결국 이제 주변에 무릎 주변에 있는 인대죠. 네. 그 다음에 뭐 슬개건염, 힘줄염, 햄스트링 힘줄이 붙는 염증, 그리고 이제 러너들 많이 생기는 장경인대 증후군 이런 것들이 많죠.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직 40대밖에 안 됐는데 관절염이래요. 40대에도 관절염이 생길 수 있나요? 라고 질문했어요. 자, 40대 관절염의 원인 한번 뒤집어 볼게요. 첫 번째는 시간의 무게 나왔습니다. 시간의 무게. 자, 그리고 하나 더. 불청객의 등장. 네, 카드 나왔습니다. 자, 시간의 무게와 불청객의 등장. 이번에도 뭔지 잘 모르게 나왔어요. 석창 원장님. 시간의 무게 뭘까요? 아, 무릎에서 시간의 무게다.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이 딱 떠오르네요. 예, 이거는 노화와 연관돼서 우리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60대부터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40대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원장님.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기엔 40대는 아직 너무 젊은 나이 아닌가요? 디스크를 예를 들면요. 허리 아프신 분들 물론 병원에 오지만 사실 의학적으로는 30살부터 디스크는 퇴행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디스크라고 진단은 안 하지만 이미 증상이 없는 30살부터는 교과서에 나와요. 디스크는 퇴행이 시작된다. 무릎도 40대부터 노화라는 게 막 증상이 있어서 퇴행성 관절염이 아니고요. 네. 연골이 이제 조금 탄력성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프로테오글라이칸이라는 단백질이 이제 변성이 되면서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증상이 없는 시절부터 사실은 조금씩 약해져 가고 있는 거다라는 게 의학적 정설입니다. 옛날 시대에는 쪼그려 앉아서 밭일을 하거나 아니면 좌식 생활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시대에는 좌식 생활을 하지도 않고 밭일도 안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상황이 훨씬 더 나아졌는데도 퇴행성 관절염이 이렇게 발생도 많이 하나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니 누구는 지금 나이가 60, 70인데도 저렇게 멀쩡한데 왜 나는 아픈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사용량이 본인의 관절에 로딩에 넘어서는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타고난 게 근육량이 작으신데 많이 쓰시는 거예요. 특히 여자분들 일을 많이 하죠. 가사일. 그러니까 로딩에 견뎌낼 수 있는 차이를 넘어서 쓰는 걸 과사용이라고 하거든요. 절대값이 아니라 상대값이기 때문에 과사용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불균형이에요.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관절을 쓰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딱 맞는 상태에서 우리 몸의 관절들은 로딩을 동등하게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미 관절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리면 어느 한쪽에 로딩이 증가하면서 문제가 생기죠. 대표적으로 힘줄과 연골이 그렇게 해서 손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가 좀 안 좋다라는 건가요? 맞아요. 그래서 고관절이나 발목이 뻣뻣하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사실은 무릎의 로딩이 엄청 증가돼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어디서 이제 진단을 받거나 이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느 순간 무릎이 아파지면은 이상하다? 왜 아파졌지?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관절은 체중을 받는 관절과 체중을 안 받는 관절의 차이가 커요. 근데 발목이나 무릎은 체중을 받는 관절이죠. 그렇죠. 그래서 체중을 받는 관절은 이 체중 1, 2kg가 어마어마한 큰 차이를 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릎이 좀 아프시던 분들이 살이 빠지면 안 아프다고 그러고 근데 거기서 1kg만 늘어도 아이고 무릎이 매일 아파요. 1kg라는 게 작은 차이 같지만 이 무릎이 굴곡되는 각도에 따라서 5배에서 7배까지 하중이 증가되거든요. 그래서 비만이 큰 문제다. 예, 그리고 안타깝지만 운동을 많이 좋아해서 부상 가볍게 한두 번 입으신 분들 많죠? 근데 그게 대부분은 인대 손상인데 인대는 연골을 좀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인대 가볍게 다치고 지나갔는데 사실은 나는 못 느꼈지만 이 미세한 불안정이 남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연골은 이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약간 흔들리면 마모가 생겨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관절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40대 이상의 관절염이 생기면 이게 근데 또 관절염 때문에 아픈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질환이 있어서 아픈 건지 이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청 원장님, 그러면 관절염 통증을 구분하는 어떤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연골이 닳았다고 해서 다 아픈 건 아니에요. 근데 염증이 생기면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관절염이 있을 때 염증이라는 매개가 통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염증이 또 관절염을 또 악화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염증이 생기면 욱신거리고 아프고 붓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아침에 특히 그런데 아침에 이렇게 붓고 욱신거린다? 아, 그러면 이게 염증이 있는데 그러면 관절염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을 해봐야 돼요. 뭔가 통증이 한 달 이상 지속된다? 병원 와서 한번 정확히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연골은 한 번 다르면 재생이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관절염 치료는 그냥 단순히 임시 방편으로 통증만 좀 억제를 시켜놓은 거 아닌가요? 이게 아니라 무릎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나 이런 게 있나요? 과거에는 이게 단순히 기계적인 마모로 관절염이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아, 관절염 달았으면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조금 쓰다가 나중에 인공관절 하세요. 라고 이렇게 그냥 처방이 다 나갔거든요, 병원에서. 그래서 의사들도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안 했어요. 네. 네,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연구들은 아, 이게 단순히 기계적인 문제가 아닌 거 아닌가? 염증이 이 연골을 더 약하게 만들고 또 이걸 파먹는 거 아닌가? 이런 연구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염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방향으로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잡는 게 일단은 의미가 있는 거다. 해서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 주사 치료 이런 것들을 시행을 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연골을 자연 회복하는 거는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예, 수술이라는 방법을 동원해서 조금 회복을 시키지만 그게 뭐 약한 단계에서는 사실 수술하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연골을 생성시키기는 어렵지만 일단 남아있는 연골이 더 나빠지지 않게 그리고 외부적 인자들을 해결해서 이 상태를 잘 유지하게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지금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이 정도만 돼도 멀쩡하게 사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 같이 여기서 더 나빠지지 않게 치료를 합시다라고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하면은 또 이렇게 일상생활 운동 다 잘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적극적인 주사 치료, 뭐 그 다음에 충격파, 그 다음에 근력 운동. 예, 이런 것들로 환자분들과 조금 호흡을 맞춰서 치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골이 많이 닳았을 때 뭐 인공관절 그냥 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무릎 연골은 재생이 안 되기도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인공관절은 일단 정형외과에서는 가장 큰 수술이에요. 피도 많이 나고 재활도 해야 되고 네. 좀 리스크가 좀 높은 수술 중에 하나죠. 그리고 수명도 있어요. 인공관절도 기계잖아요. 그래서 수술하고 보통 한 15년 정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보통 65세 정도는 되어야 수술을 합니다. 그러면 빠른 거예요. 제가 가장 권장하는 나이는 75세 이전. 일단 수술을 하고 나서 재활도 하기 좋고 그 다음에 어떤 마취에 대한 걱정도 좀 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한다는 건 남은 기대 수명을 좋게 산다는 건데 네. 남은 수명이 짧은데 그런 큰 수술을 받을 필요가 있냐 이런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65세부터는 좀 관리, 그다음에 75세까지는 버티다가 한 70 즈음에서 수술, 그리고 이제 한 정말 15년, 20년 잘 쓰시면 좀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냥 이 인공관절 수술이 그냥 내 연골 다 썼으니까 줄게. 새 연골 가져와서 그냥 끼면 되는 거지.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큰 수술이었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김정관 원장님께서 이 두 번째 카드도 한번 해석 부탁드릴게요. 무릎 건강을 위협하는 이 불청객의 등장. 40대 이후 이제 50대, 60대한테 불청객이 올 수 있는 거는 전혀 예상치 못한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럼 그 중에 하나는 감염인 것 같아요. 감염. 감염? 네. 우리가 보통 병원에 이제 염증이 생겨서 병원에 오죠. 네. 근데 그 염증이 치료를 하려고 우리가 약도 먹고 물리치료도 하고 주사치료도 하고 하는데 그 염증이 안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동네 이제 1차 의료기관에서 우리가 약으로 주사로 컨트롤이 안 되면 다음 스텝은 이제 수술을 해줘야 되는 거고 네. 균이 있으면은 이제 세척을 해주기도 하고 항생제를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단순 염증이 좀 있고 균이 들어가는 감염성 염증이 있다라고 보면은 그 원인이 제일 많은 게 이제 황색 포도상 구균이라고 하는 네. 좀 우리 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균이 들어갔든지 염증이 심해지면은 몸 안에 있는 이제 연골을 손상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감염성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퇴행성 관절염과는 어떻게 증상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통증이
갑자기 심해져요. 붓고 열이 많이 나고 음. 통증이 좀 심하죠. 그런 경우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감염성 관절염에 걸리기 쉬운 사람도 혹시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균이라는 게 들어오면 이겨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염증이나 어떤 면역에 좀 취약한 사람들, 약간 전신 관절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당뇨, 그 다음에 신장 질환, 간 질환, 이런 사람들이 제너럴 컨디션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균을 이겨내는 게 되게 취약하고, 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도 있고, 대표적으로 또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은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감염성 관절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나이가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잘 생기진 않고 그렇게 흔한 내용은 아닙니다. 세균에 감염이 돼서 관절염이 생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어요. 흔한 질환은 아니지만 이렇게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은 좀 평소에 항상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군요. 그러면 첫 번째 불청객은 세균이었고, 그럼 두 번째 불청객은 뭘까요? 두 번째 부청객도 이제 40대 환자분들이 제일 고민하는 거는 사실은 류마티스 관절염이에요. 여성분들이 이제 처음에 손이 아파서 이렇게 오죠. 손이 굽어요. 약간. 아, 네네네. 되게 아침에 뻣뻣하고 쓰다 보면 부드러워지고, 네네. 여기가 아파서 오면은 다들 인터넷 검색을 하고 오신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딱 진료실 첫 마디가 저 류마티스 관절염 아니에요?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50대 여자분들한테 많아요. 50대 여자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50년 동안 이제 우리 남편 뒷바라지도 하고 밥도 차려주고 손을 많이 쓰면 아파요. 그래서 그게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집안일도 많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 마디 통증이 있어요. 근데 그게 조조강직이라고 해서 아침에 이렇게 좀 붓거든요. 아침에 붓고 좀 쓰다 보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마디마디가 아프니까 이게 대부분은 퇴행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들 자기는 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 나이에 퇴행성? 자, 퇴행성은 아니야. 그러면 인터넷 보면은 그러면 류마티스. 그러면 그때 오시면 엑스레이랑 피 검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류마티스라는 거는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내가 내 몸을 공격한다라는 거죠. 맞아요. 정확해요. 적으로 인식해야 될 상대가 나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면역력이 더 좋으면 좋을수록 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은 면역 억제제를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두 번째 불청객이 아닐까. 이 세균과 싸워야 할 면역 체계가 제 몸을 공격해요. 멀쩡한 관절을 공격한다니까 뭔가 좀 약간 이상한데요. 이 류마티스 관절염 왜 생기는 걸까요? 이제 원인은 없지만 가장 유력하게 나온 얘기는 이제 세균과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를 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이상을 일으킨다. 그래서 생긴다. 듣고 보니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런가 보다. 그냥 약간 운명 같은 이야기가 아닌가. 맞아요. 진짜 네. 운명 같은 이야기처럼 확실하게 들려요. 밝혀진 썰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근데 항상 진료를 볼 때는 가족 중에 류마티스가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는 봅니다. 사실은 유전병은 아닌데 네. 그래도 이제 우리가 가족력이 있다라고 하면 암 환자도 그렇잖아요. 네네. 가족력이 있으면 그럴 만한 어떤 DNA 소인이 좀 있다. 그래서 검사를 조금 더 해보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좀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석청 원장님? 과거에는 류마티스를 유전적인 요소로 많이 사실은 얘기하던 때도 있었어요. 왜냐면 원인을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연구가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조금 위험 요소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제 대표적으로 흡연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됐습니다. 이제 흡연을 오래 하면은 그 흡연이 우리 몸의 단백질을 조금 변성시켜요.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자가 면역 체계들이 이거 이상한데? 낯선데? 공격을 들어가면. 그래서 약간 이렇게 이제 뭔가 우리의 몸에 단백질을 변화시키는 문제들이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치주염이 류마티스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어요. 치주염이면 맞아요. 치과에서 보는 치주염입니다. 그래서 진지발리스라는 균이 치과 영역에서는 굉장히 흔하거든요. 네. 근데 그 균이 흡연이랑 똑같이 단백질을 변성시키는 메커니즘이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치주염이 있으면 류마티스 위험이 약 2배 이상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류마티스 예방하는데 치과 관리, 양치, 치실, 스케일링, 정기적인 게 꼭 필요하다. 그리고
류마티스 진단을 받을 때 환자분들이 오시는데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잠을 못 잔 상태에서 그때 발병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몸이 약해지면서 뭔가 면역 체계에 왜곡이 일어나서 류마티스가 발병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것도 많이 봤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류마티스를 생기기 전에 조심하고 싶다 그러면 금연, 치아 관리, 그다음에 충분한 수면 이 세 가지는 꼭 좀 기억하시고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하네요.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술은요? 술은 괜찮나요? 아, 네. 아직까지는 연구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서 다행히 술은 아직은 술은 아직은 알겠습니다. 원장님들 40대 이후에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무릎 신호 딱 3가지만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무릎 신호는 일단은 제가 자주 보는 내용은 시큰새큰이에요. 그 느낌이 있는 분들은 연골이 안 좋은 사인입니다. 내 몸에 시큰새큰이라는 이런 어떤 몸이 보내는 신호가 느껴진다면 그때부터는 무릎 연골 영양제를 드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석창호 원장님이 보시는 꼭 해야 되는 것들 있을까요? 아, 네. 일단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게 이제 20대 때 소리가 나는 거는 추벽 증후군이나 사실은 크지 않은 병인데 소리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정말로 이거는 뭐 큰 문제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40대가 됐는데 무릎에서 계속 소리가 난다? 그리고 통증도 있다. 그러면은 이제 연골이 닳아서 나는 소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골판이 찢어져서 거기서 나는 소리도 있어요. 물렁뼈에서. 그렇기 때문에 40대 이상에서 뭔가 소리가 난다, 통증을 동반한다 그러면 꼭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염증이 특징이라고 그랬죠. 뭔가 붓고 뜨끈뜨끈하다. 이거는 좀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꼭 병원에 와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10대부터 40대 이상까지 연령별로 생길 수 있는 무릎 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진짜 무릎 한 군데에 생기는 병이 이렇게나 많을 줄 전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늘 완전 무릎 박사가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원장님들, 그러면 무릎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만큼은 절대 하지 마세요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석창호 원장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 오시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쪼그려 앉지 마세요. 정말로 젊을 때하고 다르게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 이상이 되시면 쪼그려 앉는 거는 나한테 안 좋은 거구나. 그거는 좀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평생 쓰는 무릎 오래 잘 쓰기 위해서 이것만은 꼭 해라 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무릎을 조금 폭넓게 생각하셔야 돼요. 딱 무릎이 아프다고 무릎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무릎에 문제를 일으킨 거는 사실은 발이나 고관절이나 이런 넓은 영역이 무릎에 문제를 가중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한테 발목이 뻣뻣해요. 햄스트링이 너무 짧아졌어요. 이러면 무릎이 100% 아파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뻣뻣한 게 통증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지시지만 그게 5년 뒤, 10년 뒤에 분명히 무릎에 영향을 주니까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런 부분은 꼭 고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나이가 드시면 운동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 50대까지는 상체는 좀 신경을 좀 덜 쓰셔도 되는데 하체는 많이 해 놓으면 이게 나이가 들어서 자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하체 운동, 코어 운동을 열심히 하자. 하지만 모든 운동은 무리하지 말고. 아프면 딱 거기까지. 자, 오늘 이렇게 무릎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 댓글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요. 댓글도 많이 예쁘게 달아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